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1950년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한국, 불가능해. 1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반도체 1위, 조선 1위. 이제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말합니다. 한국은 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500명의 학생들 앞에 한 노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로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강단에 서기가 두려웠던 적은 없었죠. 학생들은 그를 보러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이론을 배우러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니까요. 하지만 교수는 오늘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고백하러 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한 가지를 믿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법칙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원이 있어야 하고 자본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나라가 그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성공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연구했는데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교수가 처음 이 나라의 데이터를 본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그에게 자료 한 묶음을 건넸죠. 이 나라 좀 봐. 이상하지 않아? 교수는 그날 밤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 초반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 낮았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공장은 불탔습니다. 도로는 끊겼습니다.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국제기구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산업 기반 없음, 자원 없음, 회복 가능성 미미. 세계는 이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원조를 주긴 했지만 아무도 성장을 기대하지 않았죠.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이론으로는 이 나라가 발전할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아니, 제로보다 낮았죠.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1950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제 성장 곡선이었죠. 선이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교수는 4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성공한 나라들도 봤고 실패한 나라들도 봤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나라들은 자원이 풍부했거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거나 막대한 자본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나라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는 밤마다 자료를 뒤졌습니다. 숨겨진 자원이 있었는지, 외국에 막대한 투자가 있었는지, 특별한 정책이 있었는지 찾아봤죠.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원조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만 성공했습니까? 교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학생들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자신의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고. 경제학은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불에 탄 건물, 무너진 다리.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1950년대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추측을 했죠. 아프리카입니까? 중동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폐허가 한국이었다니.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그 한국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놀라운 반전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데이터였죠. 숫자들이 참담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에티오피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0%를 넘었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석유도 없었습니다. 석탄도 부족했습니다. 철광석도 없었죠. 공업국가가 되려면 필요한 자원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농업은 어땠습니까? 교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작지의 70%가 산지였죠. 평야가 적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농지도 황폐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연합이 작성한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1953년 작성된 문서였죠. 교수가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반 전무함. 한국의 자원 보유량 극히 미미함. 한국의 회복 가능성 낮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향후 20년 내 자립 경제 달성 가능성 거의 없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의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떴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원조 의존 국가로 남을 것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평가입니까?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의 수출액은 고작 2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필리핀은 3억 달러를 수출했죠. 대만도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공장이 없었습니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도 부족했죠.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외국의 도움은 없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제공했죠. 식량, 의류, 생필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조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죠.
게다가 원조 물자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자체 산업은 더 위축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조로 들어온 밀가루가 쌌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쌀 농사를 지어봐야 팔리지 않았죠. 원조 옷이 들어오니 한국의 섬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원조가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교수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55년 한국 정부의 예산 중 50% 이상이 외국 원조로 충당됐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반 이상을 원조에 의존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서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는 정부조차 운영할 수 없었죠.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교수가 또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이었죠. 비포장도로에 판잣집들이 빼곡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른들은 낡은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었죠. 이게 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수도가 이 정도였으니 지방은 어땠겠습니까? 학생들이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의 80%가 하루 3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거리에 넘쳐났죠. 문맹률은 50%가 넘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장의 씨앗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강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 나라는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40년 동안 풀지 못한 질문입니다.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당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의 나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들도 가난했습니다. 이들도 외국 원조를 받았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들의 경제 규모를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몇몇은 더 나빠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만 다릅니다. 교수가 한국의 선을 가리켰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솟아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겁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저는 오랫동안 몰랐죠.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었죠. 맨손으로 말입니다. 세계는 이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나라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학생들이 일제히 물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교수가 말한 사람이라는 변수.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생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은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화면에 낡은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출입니다. 값싼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팔기로 한 거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을 수출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발, 신발, 의류.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이었죠.
그럼 잘 됐습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각국의 무역 규제 조치들이 나열됐습니다. 1960년대 초반입니다. 한국의 섬유 제품이 미국과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가격이 쌌으니까요.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진국들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수입 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제품을 일정량 이상 들여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학생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화면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1962년 미국이 한국산 면직물에 수입 제한을 걸었습니다. 1964년에는 모직물도 막혔죠. 1965년에는 합성 섬유까지 규제됐습니다. 하나씩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비슷한 조치를 취했죠. 교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신발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가 반발했죠. 가죽 제품을 수출하려 하니 스페인이 막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소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죠. 한국은 생각했습니다. 가벼운 공업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중공업으로 방향을 틀었죠. 조선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요? 기술도 없는데 어떡해요? 교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화면에 당시 외신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조선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불가능하다. 그들에게는 기술이 없다.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업계 인사는 이렇게 평가했죠. 교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실패할 것이다. 경험이 없다. 자본도 부족하다. 경쟁력이 없다. 얼마나 냉소적인 평가입니까? 독일의 한 경제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시도는 돈을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비웃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972년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발표했죠. 학생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 규모요? 경험도 없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모해 보였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건설 과정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황량한 모래밭이었습니다. 그곳에 철골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기술을 팔지 않았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은 직접 배웠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해외로 보냈죠. 영국의 조선소에서 일본의 공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은 밤에 몰래 도면을 베껴 적었습니다. 낮에는 단순 작업을 하면서도 눈으로 공정을 외웠죠.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좁은 숙소에서 기술 서적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어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기술 용어를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소가 완성됐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1974년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입니까? 배를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선주들이 한국산 배를 신뢰하지 않았죠. 경험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을까요? 한국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죠. 품질을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전자산업에도 뛰어들려 했습니다. 전자산업이요?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TV, 라디오 같은 제품들이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특허 문제였죠. 화면에 특허 분쟁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부품들이 모두 특허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려 해도 특허 침해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었죠. 그럼 로열티를 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경쟁자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문이 또 닫힌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자 외국 업체들이 비웃었죠. 기술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전문지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다. 50년이라니.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반도체는 어땠습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자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의 한 반도체 기업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떴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까?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발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 걸어 잠근 문들. 경공업도 막혔습니다. 중공업도 막혔습니다. 첨단 산업은 더욱 막혔습니다. 한국에게 허락된 길은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이 잠겼으면 벽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교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짐을 들고 공항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이었죠.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다면, 자본이 없다면, 기술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사람뿐이라고요. 학생들이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수출한다는 겁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은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낸 거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탄광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갱도 안에서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보였죠. 1963년입니다. 독일이 광부를 모집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석탄을 캐는 일이었죠.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갔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지원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교사였던 사람도 있었죠. 그들이 광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왜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받는 월급이 한국에서 버는 돈의 수십 배였으니까요. 화면에 계약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년 계약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독일 탄광에서 일하는 조건이었죠. 교수가 계약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 지하 수백 미터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광부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교수가 당시 기록을 읽었습니다. 어두운 갱도로 내려갔죠. 공기는 탁했습니다. 분진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에도 춥고 겨울에는 더 추웠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 광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석탄 가루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사고도 잦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잦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낙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스 폭발도 있었죠. 몇몇 청년들은 다쳤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갔습니까?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습니다. 1960년대 내내 수천 명의 한국 청년들이 독일로 건너갔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광부들이 월급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송금했죠. 화면에 송금 내역서가 나타났습니다. 한 광부의 기록입니다. 교수가 내역을 읽었습니다. 월급 400마르크. 자신이 쓴 돈 50마르크. 한국으로 보낸 돈 350마르크. 거의 전부를 보낸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갔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가발전기금으로 갔죠. 국가발전기금이요? 한국 정부는 이들의 송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죠. 산업시설에 투자했습니다. 교수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독일에서 온 송금액이 한국 외화 수입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요? 그렇습니다. 광부들의 땀이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병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광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간호사들도 갔습니다. 화면에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1965년입니다. 독일이 간호사를 모집했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지원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당시 기록을 꺼냈습니다. 독일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죠. 낯선 언어였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독일에 도착하면 병원에 배치됐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했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한국 간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도 외로웠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죠.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견뎠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면에 독일 병원장의 평가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은 성실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이들도 월급을 한국으로 보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냈습니다. 광부들처럼 대부분을 송금했죠. 화면에 또 다른 송금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한 간호사의 월급 명세서입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월급 500마르크.
생활비 60마르크, 송금액 440마르크. 거의 다 보낸 겁니다.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8,000명의 광부가 독일로 갔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간호사도 갔습니다. 총 2만 명 가까이였습니다. 이들이 보낸 돈은 얼마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약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억 달러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철소를 지었습니다.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광부와 간호사의 땀이 한국의 산업이 된 겁니다. 중동에도 갔습니다.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막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입니다.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석유 수출로 돈을 번 중동 국가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갔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갔습니다. 수만 명이 넘게 갔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막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당시 기록을 읽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었죠. 물도 귀했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환경입니까?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화면에 완성된 건축물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중동의 고층 빌딩들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을 한국 사람들이 지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받았죠. 한국 노동자들이 완성했습니다. 교수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동 건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들이 번 외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동에서 번 돈이 한국 수출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40%라니.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공장을 더 지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한국의 산업을 키운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젊은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갔습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이 나라를 일으킨다는 걸 말입니다. 화면에 한 광부의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흘린 땀이 한국의 공장이 됩니다. 우리가 보낸 돈이 한국의 미래가 됩니다. 힘들지만 견딥니다. 한국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으니까요. 학생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교수가 다음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쓴 편지였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들이 학교에 다녀야 하니까요. 한국의 공장이 세워져야 하니까요.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들의 임금이 없었다면 한국의 첫 공장도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황량한 해안가였습니다. 모래사장과 바위뿐이었죠.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1968년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세계가 주목할 산업단지를 세우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래밭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한 겁니다. 제철소라니. 제철소요?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철강 산업의 심장이죠. 철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배, 건물.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제철소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죠. 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설계도도 없었죠. 핵심 장비를 만들 능력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국은 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수가 당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기술 협력을 요청했죠. 받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기업의 답변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시장이 작다. 투자 가치가 없다.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일본에도 갔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제철 회사들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했죠. 일본도 거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화면에 일본 기업의 회신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제철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손을 내저었죠. 세계가 등을 돌린 겁니다. 세계은행은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계은행의 평가가 가장 냉혹했습니다. 화면에 세계은행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투자 회수가 불가능하다. 차라리 일본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것이 낫다. 얼마나 모욕적인 평가입니까? 그럼 한국은 포기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입니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황량한 모래밭에 삽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외국의 도움 없이요?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한 회사가 손을 내밀었죠. 왜 마음을 바꿨습니까?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좋았죠. 그리고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실패해도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즉, 한국의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건설 과정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래밭을 파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철골을 세우는 모습도 있었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땅이 무르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죠. 모래사장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돌을 날랐습니다. 땅을 다졌죠. 기초 공사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바닷물도 문제였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오면 공사장이 침수됐죠. 방파제를 쌓아야 했습니다. 화면에 방파제 공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빚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빌렸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박입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화면에 노동자들의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모습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10,000명이 넘었죠. 최고조에는 2만 명이 넘게 일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농촌에서 온 청년들도 있었죠.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진 속 노동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작업 환경은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가 극심했죠. 용광로 옆은 50도를 넘었습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얼어붙게 추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고도 많았습니다. 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장비에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안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까?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했습니까? 계속 일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공사를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일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공휴일도 없었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철소를 완성하는 것.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용광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철광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본 기술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핵심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려줬죠. 나머지는 한국 기술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교수가 당시 기록을 읽었습니다. 외국 기술 서적을 번역했습니다. 실험을 반복했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한 기술자는 3개월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공장 구석에서 잠을 잤죠. 문제를 풀 때까지 떠날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 노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빼곡히 적힌 계산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못하면 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3년입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첫 출선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용광로에서 뜨거운 쇳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철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팔아야 했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품질이 문제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초기에 생산된 철강은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죠.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그럼 팔리지 않았겠네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산 철강을 신뢰하지 않았죠.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다시 불철주야로 일했죠.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1970년대 후반입니다.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품질이 국제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철강 생산국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만에요?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제철소가 세계적인 공장이 된 겁니다. 화면에 현대의 제철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최신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5위권 철강 생산국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철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수가 황량했던 모래밭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대한 산업단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50년 전과 지금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래밭이 세 개의 공장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두 사진을 비교하며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정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석이요? 다른 나라들은 준비가 되면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자본이 있으면, 경험이 있으면 그때 시작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습니다. 만들면서 배웠습니다. 실패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짓는 동시에 기술을 익혔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서 품질을 높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철강 산업은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봤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칩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첨단 기술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전자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죠.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전자산업이요? 반도체 말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래 산업이었죠. 컴퓨터, 통신,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기술이 없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화면에 당시 한국의 기술 수준 평가서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설계 능력 없음. 반도체 제조 경험 없음. 관련 인력 극소수.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기술을 사려고 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찾아갔죠. 팔았습니까? 팔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니, 판다 해도 핵심 기술은 빼고 팔려고 했죠. 화면에 미국 기업의 제안서가 나타났습니다. 구형 기술만 제공하겠다. 최신 기술은 불가능하다.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일본은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했죠. 화면에 일본 기업의 답변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불가능하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문을 닫았죠. 세계가 또 한국을 막은 겁니다. 장비는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막막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비들은 몇몇 선진국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 팔지 않으려 했죠. 왜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전략 물자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이었죠. 서방 국가들은 통제했습니다. 화면에 수출 통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장비와 기술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금지였습니까?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지였습니다. 아니면 엄격한 조건부 수출이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벽에 막힌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럼 포기했습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었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기술을 살 수 없으면 기술자를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술자를요?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해외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전문가 영입, 일본 출신 공정 엔지니어 채용, 유럽 연구원 스카우트. 쉽게 왔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직접 찾아갔죠. 미국, 일본, 유럽을 돌아다니며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들어본 적도 없다. 왜 거기 가야 하냐?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했죠. 높은 연봉, 연구 자율성, 최신 장비 지원. 그래서 왔습니까? 몇몇이 왔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죠. 은퇴를 앞둔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본국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죠. 화면에 연구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배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시 기록을 읽었습니다. 언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 용어를 이해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전을 들고 다녔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낡은 기술 사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밤늦게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밤을 새웠죠. 연구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일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까지 실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다음 날 일기도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았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성공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 가지 공정을 익히는데 한 달이 걸린 겁니다. 그럼 전체 공정은요? 수십 가지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해냈습니다. 1983년입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가 생산됐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생산은 했지만 품질이 문제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초기 제품들은 불량률이 높았죠. 30%가 넘었습니다. 30%요?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개 만들면 3개가 불량이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걸로는 팔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난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공정을 개선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죠. 화면에 연구 노트들이 나타났습니다. 온도를 몇 도 올릴까 내릴까? 시간을 몇 초 늘릴까 줄일까?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변수를 하나씩 조정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했죠. 얼마나 지루한 작업입니까?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불량률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10%로.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입니다.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불량률이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도달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아니, 곧 넘어섰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세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산,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화면에 당시 외신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진입 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80년대 후반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의 성능이 일본산과 비슷해졌죠. 비슷해졌다고요?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당황했죠. 화면에 일본 기업의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추격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교수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학생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1위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1위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기억하십니까?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 회장이 뭐라고 했죠? 학생들이 기억해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회장은 결국 사과해야 했죠. 화면에 그 회장의 사과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공장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만들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죠. 외국 회사와 합작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점차 독자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하나씩 자체 개발했죠. 화면에 개발 과정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모델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어디로요? 미국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이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 한국 차를 팔았다고요? 팔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팔았죠. 교수가 판매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품질이 좋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개선했죠. 소비자 의견을 듣고 문제를 고치고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대입니다. 교수가 최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품질 평가에서 일본 차,
독일차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1970년대 불가능하다던 조선업이 2000년대에는 세계 1위가 됐죠. 화면에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믿어졌습니다. 전자제품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교수가 열거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전자 제품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세계 2위권 스마트폰 제조사가 한국 기업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몇몇은 한국산이었습니다.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수가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노력했을 텐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빨리 성공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요?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득권이 있었죠.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잃을 게 없었죠.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진국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쉴 때 한국 기술자들은 밤새워 일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진국이 만족할 때 한국은 더 나은 걸 만들려 했습니다. 결국 추월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1997년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치솟고 있었죠. IMF 외환 위기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죠.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과도한 차입, 부실한 금융 시스템, 동아시아 전체의 금융 위기. 화면에 당시 신문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기업들 연쇄 파산, 실업자 거리로. 참담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치 수입 대금도 지불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럼 무역이 멈춘다는 겁니까?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석유를 수입할 수 없었죠. 원자재도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550억 달러를 빌렸죠. IMF가 돈을 빌려줬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화면에 IMF의 요구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긴축 재정, 금리 인상, 기업 구조 조정, 공공부문 축소, 가혹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했죠. 공무원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럼 실업자가 늘어났겠네요. 학생이 말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났죠.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실업률이 8%를 넘었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2% 수준이었죠. 4배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죠. 화면에 당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직 신청서를 들고 줄을 선 사람들도 보였죠. 대기업들도 무너졌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재벌 그룹들이 파산했죠. 수십 년 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몰려들었죠. 화면에 은행 앞에 긴 줄을 선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공황 상태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공황 상태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죠. 외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당시 외신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위기. 아시아의 호랑이 무너지다. 한국의 기적 끝나나. 냉혹한 평가들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봤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봤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죠. 어떤 전문가는 20년이라고도 했습니다.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를 주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1998년 초입니다. 교수가 새로운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학생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금 모으기요?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나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발적이라고요? 한 방송국에서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금을 모으자고요. 사람들이 반응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집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결혼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돌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화면에 모아진 금부치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말이었죠. 화면에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이 반지는 30년 전 결혼할 때 받은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면 내놓아야죠. 한 주부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나라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도울 차례입니다. 한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350만 명이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500만 명 정도였죠. 인구의 7%가 넘는 수치입니다. 놀라운 참여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모든 계층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부들이 금반지를 내놓았습니다. 한 주부가 작은 금반지를 내미는 사진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평생 모은 금부치를 가져왔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금목걸이를 내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왔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작은 금장신구를 내놓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참여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어린 여학생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금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금통을 깨서 금을 샀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여학생의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참여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메달을 내놓았죠. 메달을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평생의 영광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화면에 한 선수의 인터뷰가 나타났습니다. 이 메달보다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업인들도 참여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재산을 내놓은 기업인들도 있었죠. 공장을 팔아서 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총 얼마나 모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227톤이었습니다. 227톤요? 그렇습니다. 금으로 227톤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약 20억 달러였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당시 외신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광경. 설명할 수 없는 애국심.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 화면에 미국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다. 강제가 아니다. 자발적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현상이다. 영국 방송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헌신은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독일 신문도 보도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놀랍다. 세계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경제 위기를 보십시오. 그가 예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발표하면 시위가 일어납니다. 파업이 일어나죠. 정부와 국민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국민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은행의 한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가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금 모으기 운동은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공동체를 선택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힘이다.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실직자들이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업훈련소의 사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죠. 컴퓨터, 영어, 새로운 직종들. 사람들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웠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 한 실직자의 인터뷰가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배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역량에 집중했습니다.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야 했죠. 공장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정비했죠. 부실 기업을 정리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모두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98년 마이너스 5.5% 성장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후퇴한 겁니다. 하지만 1999년 그가 다음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플러스 10.7%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1년 만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2000년에는 8.5% 성장했죠. 회복이 너무 빠른데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IMF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3년 만에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화면에 IMF 차입금 상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01년입니다. 한국은 IMF 차입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3년 만에 550억 달러를 갚은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이 해낸 겁니다. 그는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화면에 총재의 발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기적입니다. 경제정책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력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 더 강해졌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체질을 개선했죠.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튼튼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크게 늘어났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잘 버텼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었죠. 대비도 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교훈을 잘 배운 겁니다. 그는 다시 금 모으기 운동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뭉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개인주의가 강하죠. 자신을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어야 하죠. 한국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죠. 교수가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바깥의 변수. 그 아래 또 썼습니다. 한국인의 집념. 교수가 분필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경제학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로 설명하려 했죠. 성장률, 투자율, 기술 수준, 자원 보유량.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공식을 깨뜨렸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의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집념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념이 없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죠. 왜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화면에 한국의 역사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북쪽에서 왔고 서쪽에서 왔고 동쪽에서도 왔죠. 연표의 침략 기록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침략자들이 물러가면 다시 일어섰죠. 도읍을 다시 세웠습니다. 문화를 다시 꽃피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교육열을 보십시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했죠. 왜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땅이 좁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했죠. 남은 건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죠.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문맹률이 50%가 넘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60년대에는 20%로 떨어졌죠. 70년대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였는데도 교육에 돈을 쏟아부었죠. 화면에 학교 건설 현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들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배워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화면에 대학 진학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30%를 넘었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5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70%가 넘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이 많다는 건 경제 성장의 큰 자산이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빨리 익힐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결정적 차이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동체 문화도 중요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두레라는 전통이 있었죠. 두레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겁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농사를 함께 짓고 집을 함께 짓고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했죠. 서로 돕는 문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함께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현대에도 이어진 겁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그 예입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해결한다. 이게 몸에 밴 거죠. 화면에 다른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그렇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농촌을 개발하는 운동이었죠. 정부가 시킨 겁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부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건 주민들이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놓았죠. 집을 고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함께 일하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제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가 발전시킨다. 이런 정신이었죠. 몇 개 마을에서 했습니까? 전국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마을이 참여했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3만 개요?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마을이었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농촌이 변했습니다. 도로가 생겼고 전기가 들어왔고 생활이 나아졌죠.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서방 국가라면 정부가 해주길 기다렸겠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스스로 했습니다.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근면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노동시간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주당 60시간이 넘게 일했죠. 60시간이요? 학생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한 겁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요일도 일하는 경우가 많았죠. 왜 그렇게까지 일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빨리 잘 살고 싶었으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선진국을 따라잡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공장에서 밤늦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하고 싶어 했죠. 더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했고 나라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개인과 나라를 분리하지 않았죠. 교수가 칠판에 쓴 글자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한국인의 집념.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집념만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정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수출주도 전략, 중공업 육성, 기술 개발 투자. 이런 정책들이 있었죠. 그럼 정책이 성공의 원인 아닙니까?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행한 건 사람들이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같은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다르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릅니다. 화면에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정책을 쓴 나라들이 많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정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책과 사람, 둘 다 필요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정책은 무용합니다. 정책 없는 사람은 방향을 잃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교수가 다시 칠판 앞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글자를 썼습니다. 성공 확률 0%. 그 옆에 또 썼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 이것이 한국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50년대 세계는 한국의 성공 확률을 0%로 봤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죠.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부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포기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답했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오늘 인정합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제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설명할 수 없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경제학은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하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생각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칠판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집념입니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한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현재 한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공장들, 바쁜 항구들. 1950년대 폐허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교수가 말했습니다. 70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에는 1950년대의 황량한 풍경, 오른쪽에는 현재의 화려한 도시.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교수가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발전했지 않습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죠. 교수가 답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출발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한국만 선진국이 됐죠. 운이 좋았던 건 아닙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델 바깥에 변수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게 한국인의 정신입니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된 정신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며 생긴 끈기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절실함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습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교수가 답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해결한다는 것.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한다는 것.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교훈입니다.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순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진짜 동력은 정책도, 자원도, 자본도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길고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그럼 위험합니까? 학생이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번의 위기를 극복했으니까요.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위기도 극복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의실에 다시 박수가 울렸습니다. 교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